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아직도 불법 대부업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또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을 외국에 보내놓고 홀로 생활하는 기러기 아빠들, 환율 변동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 전화 027-71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하루 2분씩 추첨해서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 중인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시즌3 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공연 초대장을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실 때 구름빵 티켓 신청한다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1월 14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정부가 뿌리 뽑기 위해서 벌써 몇 년째 노력해온 불법 대부업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불법 대부업체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서울시 경제진흥실 정광현 민생경제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민생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서울시 경우에 대부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로 3,788개가 있습니다. 네, 3,788개. 예, 그중 이제 대부업만 하는 업체가요. 예. 2,775개. 예. 대부 중개업이 1,013개가 있습니다. 네. 그 대부업체가 모두 불법업체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불법 대부업체라고 하면은 어떤 대부업체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부법상 이 자치단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자율이 39%로 한정이 됐거든요, 법상. 네. 근데 그걸 위반하거나 또는 이제 채권 주식할 때 뭐 불법 폭행, 협박 등 이제 이런 채권 추심 행위가 있거든요. 네. 이런 행위들이 이제 불법이라고 대표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사실은 이제 이 변제 능력을 초과해가지고 과잉 대부를 금지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런 걸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많은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서울시에서 지난해 7번에 걸쳐서 모두 3,000개 가까운 대부업체를 점검했다고 들었는데 그중에 몇 개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나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많은 점검을 했는데요. 네. 약 55% 정도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절반이 조금 넘는군요. 예, 저희들이 점검을 2,966개 업체를 했는데요. 네. 행정 조치한 건수만 해도 1,636개에 달합니다. 예. 그중에서 등록 취소가 280건, 영업 정지가 35건, 과태료 처분 사항이 431건에 달했습니다. 네. 많은 업체들이 불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 상황도 좀 그 규모 같은 것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작년 말 현재로 보니까요. 네. 저희들한테 이 불법 대부업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접수된 건수만 예. 7,355건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건수죠. 예. 그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이제 채권 추심 관련이 예. 한 3,000건, 일반 대부업부 관련이 2,600건, 또 개인 신용정보 250건 정도, 기타 사항이 1,300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이 이 정도니 실제로는 이제 이보다 훨씬 많이 이 불법이 저지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불법 대부업체가 많다 보면은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구제책 같은 거는 마련이 돼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세 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 서울시의 홈페이지에 눈물 그만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예. 뭐 한글로 치셔도 되고, 뭐 영어로는 Tears Stop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치면 저희들이 피해 접수부터 상담,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이 전화번호가 1644-0120입니다. 1644-0120. 0120 여기 이제 상담 접수를 하시게 되면 예. 저희들이 이 자세한 사항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실제 이제 조정하는 그 역할은 우리 대법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도 실제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업체하고 피해자와 같이 조정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구제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작년에만 해도 뭐 9건 정도가 실제 저희들이 조정과 해줬죠. 그런 그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구제하게 되면은 또 세금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뭐 세금 낭비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요. 예. 이 행정청은 대부업체에 대한 이제 지도 감독 권한에 의해서 대부분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예. 일방적으로 뭐 공적 자금 투입되다가 이런 상황은 별개의 문제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법상 예.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불법 대부업체들이 뭐 시도 때도 없이 스팸 문자를 보내가지고 네.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많은데 그 분야에 대한 대책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게 저희들이 많이 작년에도 이 현장 점검 해본 결과 네. 이 자치단체 인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부처 이 중앙전파관리소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데서는 이제 이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역주적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보다 합동 저희들이 점검을 올해부터 할 거고요. 또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윤리팀이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스마트폰에 이제 스팸 기능 같은 것도 추가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올해는 특히 저희들이 한마디로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를 뽑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민원을 유발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집중적이고 이제 기획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할 생각이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중앙전파관리소, 중앙부처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일반 그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알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업체가 등록된 업체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그 등록된 업체를 어떻게 알아보냐?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에 전화해 보시면 금방 확인이 되고요. 그게 1644의 몇 번이라고? 1644-0120. 0120. 네네. 1644-0120으로 네. 전화를 하면은 네, 등록업체인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예, 예.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미 대출을 하셨다고 그러면 예. 이자율이 맞는지 이걸 39%로 한정이 됐거든요. 현행 법상.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 예. 또 과도한 이제 불법 이 채권 주심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한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신용등급 이제 상향증을 믿기로 해가지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뭐 100% 보이스피싱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뭐 고금리 대부를 연체 없이 하면 저금리로 어느 기간 동안 전환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것도 대부분이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그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그런 분들은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예, 아까 정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눈물 그만 사이트, 눈물 그만 이쪽에 신고하시면요, 저희들이 접수부터 상담, 그다음에 피해 조사까지 나갑니다. 그다음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1644에 0120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입니다. 예. 1644-0120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서울시 경제진흥실 정광현 민생경제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재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 이번 시간은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부동산, 상속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오늘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비용이 있고요. 오늘도 재무설계 전문가이신 키움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첫 번째 질문 사연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유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기러기 아빠입니다. 생활비와 학자금을 매월 송금하다 보니 환율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원화가 강세지만 앞으로 환율이 오를 여지가 많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외화 예적금의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현재 잔액은 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녀들이 지금처럼만 적응해 준다면 대학도 미국에서 보낼 예정인데 환율 변동에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수출입 관련 사업 하시는 분 말고 이런 기러기 아빠, 기러기 부모님들 환율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달러가 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선을 위협받을 정도로요. 원화가 네. 강세인 상황인데도요. 네. 요즘 은행이나 증권사 PB센터에는 원달러의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 문의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네. 조만간 환율이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인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전략 때문입니다. 네. 미국이 유동성을 축소하게 되면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달러를 회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외화 예적금에 달러를 모아놓고 있는데 외화 예적금도 환율이 오를 때를 대비하는 상품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가장 쉽게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이 외화 예적금 상품입니다. 네. 외화 예적금은 원화로 입금을 하더라도요. 달러나 엔 같은 외환 단위로 통장에 잔액이 표시돼서요. 환율이 상승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매월 일정 금액을 넣는 적립식과 또 목돈을 예치하는 거치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외화 예금 금리는 연 0.5% 내외여서요. 사실상 금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오로지 환차익만을 기대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신에 그 해외 송금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네. 환전할 경우에는 우대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유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외화 예적금도 들기 전에 아까 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적립식과 목돈 예치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미리 그 예치 기간이나 이런 건 다 정해놓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외화 예적금 말고 환율 상승에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 또 있습니까? 네, 예금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은요, 외화 보험이나 아니면 역외 펀드를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예. 외화 보험은 달러로 보험료를 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달러로 보험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네. 3%대 금리에 환율이 만약에 가입 시점보다 오른다면은요,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예. 중도 인출이나 추가 납입 기능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일반 저축보험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예. 또 외화 예적금과 마찬가지로요. 인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그 일반인들은 이런 거 사실 잘 모르는데. 네, 상품도 지금 현재는 한 개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역외 펀드는 어떤 펀드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역외 펀드는요. 외국의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서 외국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네. 외화보험처럼 원화를 해당 국가 통화로 환전해서 투자하기 때문에요. 펀드 수익률의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긴 하지만은요. 이 펀드는 환매할 때 펀드 수익에 대해서는 15.4%가 과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역외 펀드는 외화 예금이나 뭐 외화 보험보다는 높일 수 있는 상품이지만은요.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는 적용되지 않아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점은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외 펀드는 아무래도 외화 예적금이나 외화 보험보다는 좀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문의 주신 분은 외화 예적금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금융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전망으로 인해서요.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좀 상승할 여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넣어놓고 계신 외화 예적금 8만 불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매월 그 송금하고 계시는 생활비와 학자금을 충당하도록 하시고요. 네. 대신 지금부터 적립이 가능한 자금은 역외 펀드를 적립식으로 가입하도록 하십시오. 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 대한 전망이 앞으로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예. 이들 국가에 투자되는 펀드를 역외 펀드로 가입하신다면 투자 수익률과 환차익을 모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보려면 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으로 좀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분 말고 올해 달러에 투자해 보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외환에 투자할 때 주의할 사항 좀 알려주시죠. 네, 외환에 투자하는 것은요. 저축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한 대안 상품이지 주력 상품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예상 밖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금을 다 투자하는 그런 몰빵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환율은 정해진 규칙이나 패턴이 없기 때문에요. 하루 이틀 사이에도 크게 급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큰 만큼 손실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봐야 합니다. 네. 또 전문가와 달리 일반인들은 뭐 더더욱 환율 변동을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네. 또 수시로 체크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매월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투자에도 그런 통용되는 원칙인데요. 투자하시기 전에 목표 환율과 목표 수익률을 사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목표 환율과 수익률을 사전에 정하라는 것은 그게 달성이 되면 그때 가서 돈을 찾으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아무래도 욕심 때문에 좀 예. 어려운 부분은 있죠. 예. 두 번째 질문 사연입니다. 2년 전 장사가 안 돼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매출이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부채를 많이 갚고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잔액이 2천만 원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여유 자금이 발생하는데 투자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빚을 해결하는 게 우선일까요? 올해는 주식에 대한 전망이 좋다고 해서 특히 일본에 투자되는 펀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빚 먼저 갚다가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부채를 먼저 갚는 게 좋은지 아니면 투자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인지 고민하는 분인데 아무래도 빚을 먼저 갚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비성 부채 중에서요. 가장 먼저 갚아야 할 그런 부채는 우선 이자율이 높은 빚과 또 상환 기간이 짧은 그런 부채입니다. 네. 현재 현금 서비스의 평균 이자율은 22% 정도고요. 네. 카드로는 1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 초반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문의 주신 분은 상당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네.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종목이나 투자 상품도 그 기대 수익은 예상 수익이지 확정 수익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대출 이자는 확정된 비용이죠. 예. 이렇게 고금리의 대출 먼저 상환하지 않고 뭐 기대 수익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요. 마치 고혈압 환자가 술, 담배는 끊지 않고 치료약부터 찾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의 경우에는 개인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발생하는 저축 여력 자금으로 이런 소비성 부채를 먼저 상환하고 나신 다음에 투자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일본 펀드에 투자하는 문제도 궁금해하셨는데 올해 일본 전망 어떻습니까? 네, 2012년 작년까지도 그랬고요. 일본 네. 펀드는 항상 연초에는 큰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감만 안겨주는 네. 그런 좀 양치기 소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 하지만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그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인해서요. 예. 최근 1년간 일본 펀드는 해외 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가장 높은 네. 4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지금 4월에 소비세 인상과 이런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이라는 장애물이 있지만 올해도 그 엔화 약세가 계속될 전망이고요. 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출 증가가 이루어져서 일본의 무역 수지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경제 대국으로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는 미국과 또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유럽 펀드와 더불어서 일본 펀드는요. 올해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본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일본 펀드에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환해지가 된 펀드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크릿 노트가 지켜온 비밀스러운 즐거움. 이제 폰에서도 이 즐거움을 이어간다. 지문으로 나만의 비밀을 지켜주는 베가 시크릿 노트. 그리고 또 하나의 시크릿. 베가 시크릿 업. 지켜준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피자 앤 모어 피자 핫 베스트샵.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올레드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의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스트샵 홈페이지 참조.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베스트샵.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2014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민들의 한 해 소망입니다. 새벽에 나와 잠 못 자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안전하게 하루하루 또 잘 보냈고 건강이 제일이죠. 뭐든지. 언제든지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대화.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쭉쭉 뻗어내 미래가 밝아오죠. 젊은이들 힘을 내고 살으라고 우리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뻗어나가자. 화이팅!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99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죠.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하루 2분씩 추첨을 해서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 중인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시즌3 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공연 초대장을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실 때 구름빵 티켓 신청한다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틀째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강원도 홍천 산간 기온이 어제보다 낮은 영하 20.7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봉화 영하 17.1도, 철원 영하 15.4도, 서울 영하 8.9도, 대전 영하 10.6도, 광주 영하 6.2도, 대구 영하 4.5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4점에서 5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 기온은 서울 0도 등 전국이 0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2, 3도 높아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풀리겠고 당분간은 큰 추위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잠원동 강남대로에서 승용차 3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한 대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3살 이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변 도로가 30분 정도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존보다 폭수는 줄이고 가격은 낮춘 복수 여권이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유효기간 5년의 경우 3만 원, 5년 초과 10년 이내는 3만 5천 원으로 기존 48면 여권의 발급 수수료보다 15,000원에서 18,000원이 저렴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상담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663번으로 들어오신 내용인데요. 부모님께서 치매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큰형이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아버님 앞으로 돼 있던 논밭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더라고요. 아직은 부모님 생전인데 이렇게 되면은 논밭은 모두 형님 앞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저희 형제가 유산 상속을 나중에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겠죠? 어떻게 다퉈야 할까요? 이런 경우인데 치매가 있으신 분인데 이런 경우 법적 결정을 하는 게 인정이 되나요? 예, 일단 치매가 있으시게 되면 뭐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또 치매라고 해도 잠시 또 제정신으로 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잠깐이라도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작 이 논밭을 명의를 바꾸는 그런 법률 행위를 할 당시에 상황이 어떠셨는지에 따라서 그 법률 효과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전혀 정말 그 정상적인 어떠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 큰형이 그 단순히 그냥 모시고만 가서 거의 모든 서류를 대신 작성을 하고 대신 발급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한 것이라면 다른 형제들이 그러한 그 부동산 명의 변경 행위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이 아버님을 대동해서 재산을 자기 앞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상황인데 그 재산에는 다른 형제들 목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아버님께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어느 특정 자녀가 아닌 그 배우자와 자녀들 전체에게 법정 상속인 자격이 인정되고 법정 지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동산에도 다른 형제들 몫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문의 주신 분이 자신의 몫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좀 뭐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완전히 그 치매로서 그러한 그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황에서 한마디로 의사 무능력 상황에서 큰형이 모든 거를 계획해서 옮긴 것이라면 그 자체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걸 다투어서 원상으로 아버님 명의로 다시 회복을 시켜놓고 나중에 아버님께서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어 갖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지금 그러한 입증이 어려워서 이 형님 명의로 그 부동산이 넘어간 것을 그 자체를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아버님 사망 후에 유류분 청구를 큰형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류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망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른 한 사람에게 주거나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남아있는 상속인들 한마디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 법적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정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큰형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재산이 골고루 이제 자녀분들에게 나눠지지만 예전에는 큰형인 경우에는 조금 페이버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아주 이제 지금 민법이 그 뒤로 많이 개정이 됐었는데 아주 예전 민법에서는 이제 장자 상속 원칙이었죠. 그래서 장남이 모든 재산을 다 상속을 받았었는데 그 후로 민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뭐 장남이건 딸이건 그다음에 출가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평등하게 상속 지분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특별히 유언장 같은 데서 뭐 몇째한테는 더 준다 이런 게 있으면 그대로 될 수 있나요? 예, 만약에 이제 유언을 하시게 되면 그 유언대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법정 상속분이라는 것은 그런 유언이 없을 때 이러한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8825번인데요.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2달째 밀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연체돼야 상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데 그게 맞나요? 저희 상가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세가 290만 원입니다. 3개월 연체된 이후에는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석 달이 될 때까지 주인인 저는 법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건가요? 지금 상가 임차인이 2달째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3개월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가 법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은 이제 3개월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이제 3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연체된 차임의 액수가 3기분에 달하게 되면 이젠 그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세가 290만 원이라면 이 지역이 서울이라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시는 경우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이 4억 원인 경우를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이 4억 원이라는 경우는 이런 보증금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가 있는 경우에는 세의 100배를 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증금 5천에 세가 290만 원이면 290만 원에 100배를 해서 2억 9천, 2억 9천에 5천을 더해서 3억 4천이 돼서 4억 이내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고요. 아직 그 3기분의 연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강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 연체 이후에는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만약에 이 임차인이 앞으로도 계속 하임을 연체할 것이 예상이 돼서 내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보증금이 지금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보증금은 언제든지 연체한 차임에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보증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회를 임차인에게 주실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3기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주인이 임대차 계속 여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가 있는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122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제가 A라는 회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을 때 바로 대금을 내지 못하고 임야를 갖고 근저당을 받았는데 그 회사도 파산을 했고 저도 파산했습니다. 현재 A 회사는 자산관리인까지 활동 시한이 만료되어서 완전 종료된 회사고요. 저는 이 대금과 관련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근저당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근저당권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법원에서 채무 면책 결정을 내리면 채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원칙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네. 뭐 변제가 되었다라는 원인으로 해서 네.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예, 그 채무는 이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근저당권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근저당권은 그 채무가 있을 때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설정인데 예. 그 채무가 없어졌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근저당권도 존속을 할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그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하셔서 네. 그 말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상담자분께서 상담한 내용 중에 조금 좀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적극 재산과 채무, 그러니까 재산과 빚을 정산을 해서 예. 남은 채무를 면책을 받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금 소유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예. 파산을 하시고 면책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그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파산 선고를 받으셨던 것 같고 예. 면책 결정까지 뭐 여기 그 상담 내용으로는 받으신 것 같은데 예. 아직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고 예,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예. 잘 좀 납득이 되지는 않은데요. 예, 뭐 예.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법원에서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예. 그것을 근거로 근저당권 해지 절차를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6417번인데요. 작년 5월쯤에 A라는 이름으로 개명 신청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 받기 전에 그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다른 이름 B를 받았기 때문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개명되지 않는 거잖아요. 과태료를 내더라도 신고를 안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B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길 원합니다. 법원에서 허가된 A로 바꾸지 않고 바로 B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만일 일단 A로 바꿀 수밖에 없다면 개명 후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난 후에나 재개명 신청이 가능한지요? 네. 작년 5월에 A라는 이름으로 개명 신청 허가를 일단 받았는데 그게 아닌 B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이런 개명 그 허가 결정이 나서 예. 그 바뀐 이름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보고적 신고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그 행정 절차상의 신고에는 창설적 신고의 성격을 갖는 것과 예. 이런 그 보고적 신고의 성격을 갖는 것이 있는데 예. 창설적 신고라는 것은 그 신고가 이루어져야지만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예. 한마디로 혼인 신고 같은 것이 창설적 신고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혼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직까지 부부가 아닌 것이 되는 거고 그렇죠.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결혼식은 안 했더라도 그때부터 그 부부가 법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 개명 허가 결정에 따른 그 신고는 이러한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보고적 신고이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결정이 난 순간 이미 이름은 개명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신고할 때까지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A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B로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예. 일단 A로 신고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렇군요. 그 개명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거죠. 예. 그 개명 후에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난 후에 재개명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도 하긴 하셨는데. 예. 일단 법률상 그러한 그 한번 개명이 된 후에 다시 개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이러한 그 개명 허가 결정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이 사람이 다시 B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예. 기간에 상관없이 그 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것도 개명 이유가 되길 수는 있습니까? 뭐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라고만 하면 좀 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예. 일단 보통 개명 신청 절차를 밟게 되면 보통 이런 그 좀 장명가나 이런 쪽에 저런 의견을 붙여서 예. 이 이름이 이 사람과
뭐 사주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잘 안 맞는다라든가 예. 아니면 이름이 조금 어떻게 좀 놀림을 받기 쉬운 그런 발음이 비슷해서 그러한 경우에 그걸로 좀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든가 예. 아니면은 이 사람이 왠지 나는 이 이름 때문에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정말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예. 라는 식의 그러한 이유로도 계명 허가는 좀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를 예. 본인이 그 계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유를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요새는 예. 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명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3452번인데요. 요즘 하루 12시간 이상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하루 정도 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가 누가 사고가 나도 나겠구나 싶습니다. 특근, 야근 수당이 나와도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매일 근무하다가 혹시 근무 중에 졸음운전으로 사망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업주와 합의가 가능한지요? 사망자 졸음운전의 과실은 없는 건가요? 매일 이렇게 근무하는 건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셨는데 네. 근무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까? 예, 일단 졸음의 원인이 네. 이러한 식으로 과로에 있었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말 법정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됐다라면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산재로서 인정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산재 처리를 하고 나서 사업주와 따로 또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예, 산재 보상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보상을 치료비나 아니면 뭐 휴업 보상이나 여러 가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예. 거기서 받은 보상을 넘는 그러한 더 큰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 그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주에게 어떤 고의 과실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와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본인이 졸음운전으로 사망할 경우에 과실은 없느냐라는 또 질문도 있었거든요. 예, 뭐 산재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본인 과실 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예. 단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차량이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러한 발생한 사고 자체에 대한 과실 판단에 있어서는 이쪽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예. 판단, 예. 참작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보면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한 달에 하루 정도밖에 쉬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은 어떻게 문제가 좀 개선이 될까요? 예, 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일단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이제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게 되어 있고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만약 이러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벌칙 규정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760번인데요.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온 트럭이 제 차를 긁었습니다. 바로 내려서 보험회사를 불러야 했지만 정말 급한 약속 때문에 얼마나 긁혔는지 확인도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내려서 확인하니 그냥 긁힌 정도가 아니라 차가 찌그러졌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번호도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조회할 수가 없다네요.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뺑소니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제가 그냥 지나간 것도 있으니까 뺑소니 처리까지는 안 됐으면 싶거든요. 그냥 차만 보험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벌금을 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그보다 방금 바로 전 사연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제가 연장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사자 합의해서 연장 근로시간은 주 12시간 정도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 잠깐 좀 정정을 드리고요. 지금 이 사연에서 그 자리를 떠긴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그 네. 자리를 확인하지 않고 뜬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대를 뺑소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사람을 좀 찾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손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서 어떠한 그 좀 확인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피고 한마디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한마디로 성명 불상자라든가 예. 주소 불명 이렇게 해서 일단 소를 제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소송이 접수가 돼서 시작이 되면 그 소송 절차에서 이런 경찰서에 사실 조회를 요청을 해서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법무부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네, 오늘 24일 금요일 오후 2시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시즌3 공연 티켓 받으실 분은 8750 그리고 8139 두 분께 2장씩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